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승연의 집담입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매수 심리는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거래 절벽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어붙기만 하는 부동산 경기, 여기저기서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송승연의 집담에서 이 문제점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연의 집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세종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대종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금년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부자학이라는 책인데 네. 우리 한국인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책을 하나 썼고, 유대인 경제사라는 방송을 제가 좀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한 번도 이렇게 부자가 되라고 하는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가난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좀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너나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네. 우리가 부자가 되는 책도 한 번 썼다. 그래서 부동산과 금융을 통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법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부자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뭐 부자가 되려면은 결국은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해보면서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선 부동산 시장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지금 부동산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세가 굉장히 지금 무섭습니다. 지금 이런 실거래가가 전체적으로 2달 연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동산 시장, 뭐 부동산 학 아니면은 부자 학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좀 말씀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부동산이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은행 이자죠. 네. 미국의 기준금리가 금년 말까지 한 4.4% 정도까지 오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한 4%까지 오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0이거든요. 네. 일반 국민들이 집 담보로 대출 받는 금리가 지금 7%까지 왔습니다. 은행이 보통 기준금리 3.0에다가 가상금리라든지 뭐 코픽스 금리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이익을 붙여서 집담보대출의 평균 금리가 7%까지 왔다. 근데 이것이 앞으로 최고 10%까지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을 우리가 이제 연준이라고 부르는데 연준은 지금 현재 미국의 물가가 8.5% 나왔는데 이번 달에요. 미국의 연준의 목표는 2%가 될 때까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겁니다. 한참 남았네요. 예, 앞으로 2024년까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했고, 기준금리 목표는 당초가 5.0이었는데 아마 5.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지금까지 미국보다 항상 1%가 더 높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5.5까지 올린다 그러면 우리는 6.5가 돼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집담보대출로 받는 금리가 앞으로 10%까지 될 것이라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의 연준은 항상 물가를 잡는 겁니다. 우리가 정부가 하는 정책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재정정책, 하나가 금융정책입니다. 재정정책은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 630조 원을 가지고 그 가운데 10%가 항상 국방비입니다. 그 다음에 30%가 복지비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비로 나가죠. 이와 같이 국가가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재정정책이고, 기준금리를 통해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금융정책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준은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물가를 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난리인가 하면, 코로나 시대에 미국이 전 세계에 풀른 달러가 6조 달러 정도 됩니다. 돈을 6조 달러 풀었더니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집을 구매하고 월세가 오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의 연준은 2%로 물가를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물가를 2% 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1981년도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폴 볼커 연준 의장 때는 21%까지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대출받는 금리 연 25%가 미국의 금리였다. 이 정도로 미국의 연준은 물가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물가 인상인데 이게 왜 안 좋은가 하면요. 물가가 오르게 되면 우리 근로자들은 회사에 가서 급여를 올려달라 그러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급여를 올려줬으면 다시 또 판매 가격을 올립니다. 네. 이와 같이 경제 악순환을 불러오는 것이 인플레이션이고 물가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항상 2% 정도로 물가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정상화되어 가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앞으로 2년 정도 더 올린다. 이렇게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린다면은 결국 부동산의 악재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이런 악재하고 또 악재가 있지만 뭐 최근 들어서 급매물 위주로만 시장이 흘러가고는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급매물이라든지 직거래 뭐 이런 중심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뭐 거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뭐 그 통계로 보기는 좀 어렵고 착시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은 금리가 인상되는 그 추이에 맞게 집값이 조정을 강하게 받다 보니까 이거는 현실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어느 쪽에 좀 가깝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아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2024년까지 올리지만 지난 한 60년간 미국의 이자를 분석해 보면요. 1981년도에는 21%였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0%였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뭔가 하면 앞으로 2년 정도만 은행 이자가 한 최고 10%까지 오르지만 네. 그 이후 내리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고 국가 GDP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 이자가 연 10%가 넘어간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 대출을 받아서 공장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금리는 앞으로 2년 정도만 오르지만 2024년 이후는 다시 금리가 정상화되는 겁니다. 3, 4%로 정상화되기 때문에 2년 정도만 좀 어려운 고비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80%는 전체 자산의 80%가 다 부동산입니다. 네. 금융자산에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작고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세대주의 약 지금 현재 한 30%가 단독 세대주입니다. 네. 근데 앞으로 단독 세대주는 2030년까지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30년까지는 계속 단독 세대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의 현재 인원수는 5,2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출산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연 한 30만 명 정도를 외국인 근로자들을 오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생산 가동 인구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금리가 오르고 어려운 과정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리가 3, 4%로 내려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네. 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가 높다고 해서 집을 짓지 않는다 그러면 또 굉장히 부족한 상황을 많이 몰고 옵니다. 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연 집값이 100% 올랐어요. 네. 전세는 90% 올랐습니다. 그래서 참 불경기가 지속되다가 최근 한 5년 동안에 급속하게 100%는 올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다. 좀 하락을 일시에 좀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것은 한 2년 정도만 좀 지속될 것이지 그 이유는 다시 또 정상화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앞서 질문 드렸던 부동산 시장의 진단하고 또 이런 그 급매물하고 뭐랄까 직거래 비중이 높여서 실거래가가 낮아지는 거 이거는 뭐 현실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뭐 조정을 겪고 향후에는 다시 정상화로 가겠다라고 그 해석이 되는데 근데 제일 우려를 하는 게 단순히 금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물가 또 고환율 또 고금리 이렇게 3고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환율적인 부분이나 물가 하는 것과
그 부동산과의 그런 상관관계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면 부동산 시장을 좀 대응하는데 또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뭐 우리나라의 국제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GDP로는 세계 9위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제조업 기준은 우리나라가 세계 5위예요. 정말 제조업이 강한 나라다. 전 세계에서 중화공업이 가장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고 1인당 에너지 소비량, 전기 소비량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중화공업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전기 소비량이 세계 1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제금융에서 원화가 결제되는 비율은 0.1%입니다. 세계 30위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97년도 IMF를 경험하고 한 이후에 왜 우리나라가 IMF를 겪고 우리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나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GDP 대비 한 25%밖에 안 됩니다. 대만이 IMF를 전혀 겪지 않았는 그 이유가 GDP 대비 외환보유고가 91%나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 다 120%가 넘습니다. 이 정도로 GDP보다도 더 많은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매달 보도자료를 냅니다. 사상 최대의 외환보유고가 되었고 우리가 세계 9위의 외환보유고고 4,400억 달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국가 GDP가 지금 현재 한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5%밖에 외환보유고가 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고 환율이 지금 25% 올랐습니다. 네. 1,100원에서부터 지금 1,440원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아마 1,500원, 내년에는 1,600원도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우려가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주장하는 바는 제2의 IMF 위기를 막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한미 통화 사업으로 빨리 맺어라. 그다음에 한일 통화 사업으로 맺을 수 있으면 좀 빨리 맺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2008년도에는 한미 통화 사업가 600억 달러가 있었고 한일 통화 사업은 700억 달러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97년도 IMF에는 여러분들이 미국과 일본이 왜 우리를 안 도와줬을까 생각하시겠지만 미국과 일본이 가장 먼저 돈을 빼나갔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너무 많이 성장을 했고 자기 두 나라에 도전을 한다 그러면 한국 경제를 일순간에 망가뜨릴 수 있는 게 바로 국제금융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 지분이 지금 30%거든요. 최고 35%까지 갔다가 이미 외국인들이 한 5% 돈을 뺐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더 오르기 전에 돈을 빼버려서 빨리 미국에 가져가는 거죠. 만약에 1,500원 됐다 그러면 1,500원을 줘야지 1달러를 가져가기 때문에 1,300원, 1,200원 할 때 빨리 주식을 팔아서 미국의 달러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점은 뭔가 하면 우리 한국은행이 빨리 한미 통화 수합은 한일 통화 수합도 맺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이창용 국장 한원 총재가 며칠 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더 오른다 그러면 다시 한미 통화 수합 얘기를 하겠다 적극적으로 얘기했었고 저는 우리가 너무 과거에 연연해서 80년 전에 이제 우리 위안부 문제나 징용 문제가 있었는데 80년 전에 그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일본에 계속 매달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협조할 것을 좀 하자. 중국의 덩소평은 난징 사건이나 중일 전쟁 때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지금 위하도라고 그래서 따오따오라는 섬이 있거든요. 청일 전쟁 때 중국이 뺏긴 섬인데 네. 일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덩소평은 일본을 방문해서 이런 과거 문제는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넘기겠다고 얘기하고 일본의 자금으로 중국을 세계 2위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요점은 우리가 과거 문제보다는 앞으로 미래 세대의 이런 과거사 문제를 넘기고 미국과 일본과 우리가 협조할 것은 좀 받아서 좀 협력을 해야 된다. 금년 말 기준으로 1인당 구매력 지수가 한국이 일본을 이겼습니다. 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보다도 더 잘 산다는 얘기죠. 결론은.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전 세계에서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우리가 세계로 두 번째로 높고 무역 의존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교역을 많이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일본은 무역 의존도가 25%밖에 안 돼요. 일본은 다 내수 중심의 기반이다. 그래서 결론은
일본은 지금 엔화가 많이 이제 상승하고 있지만 일단은 기축통화입니다. 네.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은 국제 결제에서 결제를 하는 통화를 말하는 건데 미국 달러가 한 60%, 그다음에 유로화, 그다음에 엔화가 한 3% 정도 결제하는 겁니다. 또 결론은 일본은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네. 중국이나 일본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국제금융의 한미통화사포나 한일통화사포를 맺어서 빨리 환율을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또 거기까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안정이 돼줘야 이런 불안 요인들이 없어지고 아까 얘기한 그 환율 때문에 뭐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뭐 자본이 유출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고 또 그렇게 돼야지 또 부동산이라는 이런 자산에 좀 영향이 좀 적겠다. 뭐 그런 거로 이제 해석을 해도 뭐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환율과 주가, 부동산의 관계는 마이너스 0.7의 관계가 있습니다. 네. 환율이 오르게 되면 주식은 마이너스 0.7로 내리게 돼 있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IMF 때 부동산 가격이 최고 30%까지 하락을 했었고 2008년도에는 최고 50%까지 내린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용인의 대형 아파트를 최고 50%에 구매했다. 분양 가격보다 50%에 할인된 가격을 샀다. 이런 기사가 지금도 생생한데 네. 이와 이와 같이 우리나라 환율이 만약에 1,600원까지 가고 부동산 가격이 최악의 상황에 50%까지 내렸다는 거죠. 이와 같이 뭐 일반적으로 50%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수한 몇몇 것이 이렇게 50%까지 급락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올 연말에 이제 환율이 1,500원, 내년에 정부가 철저하게 대비를 하지 않으면 1,600원까지 갈 겁니다. 네. 이와 같이 환율은 주가나 부동산 시장에 마이너스 0.7에 아주 반대의 영향을 준다. 이렇게 또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관관계가 굉장히 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가 크고 또 환율 외적으로도 아까 금리 얘기도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지금 전세 보증 반환 보험 관련돼 가지고 좀 한번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문제점으로 계속 사고 금액들이 1,000억대가 넘는 것들이 2달 연속으로 지금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이거 뭐 문제가 좀 크지 않습니까? 역대 지금 최고를 기록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집을 가진 사람은 50%고 없는 사람이 50%입니다. 5대5 정도 되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는 아파트인데 이게 60%, 그다음에 30%가 빌라나 일반 주택이고 10%가 오피스텔이나 상가주택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아파트에서 다 살고 싶어 하는데 앞에 정부에서 집값이 한 100%나 올랐기 때문에 아파트는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 30, 30, 40대가 돈이 없는 사람은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빌라로 입주하는데 지금 전세 보증 사고의 대부분이 빌라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단독 세대주고 단독으로 세대주가 정해져 있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한 세대라든지 10세대, 20, 30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정해진 가격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건축업자라든지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부동산을 통정 매매라 그러죠. 서로 짜고서 가격을 거래를 하거나 또는 높은 수수료, 한 집을 팔게 되면 수수료를 2, 3천만 원씩 정도 주면서 네. 세입자를 좀 맞춰달라. 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세입자들은 이 아파트는 딱 정해진 가격이 있지만 빌라와 같은 경우는 정해진 가격이 없다 보니까 집값의 90%에 가까이 주고 이제 집을 얻는다든지 또는 전세 대출을 지금 현재 은행에서 한 70%까지 해주거든요. 네.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그러면 은행에서 한 70%까지 대출을 해주게 되니까 작은 돈을 가지고 이제 자기는 입주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데 집값이 만약에 20% 내리면 바로 마이너스 손실을 하는 거죠. 금년도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 집값의 90%를 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값이 10% 냈다 그러면 원금이 손실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모든 정부가 그렇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도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 서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그런데 집값이 내리면 더 큰 일입니다. 네. 은행이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은 평균 보통 자가집이 한 70% 정도를 대출해 줬습니다. 네. 과거에 일본은 100% 대출해 줬습니다. 과거에 일본은 100%, 120%까지 해줬는데
일본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100%는 이해가 가는데 왜 120%까지 해줬냐 이랬더니 집이 오를 걸 대비해서 미리 해줬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에서 평균적으로 한 70%, 60%까지 대출해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안전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집값이 급락하고 있다는 말을 한마디 했다가 원희룡 장관이 수정했죠. 급락은 아니고 일시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또 수정을 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더 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몇 년 동안 집값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거 집 이러면 못 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영끌족들이라고 그러죠, 소위. 그런 부채 비율이라든지 대출에 의존을 많이 한 주택 매입 그 수요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런 뭐 금리 전세금도 그렇고 또 이런 투자하신 분들이나 뭐 이거 갭을 활용해서 갭 투자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하신 분들이 집값이 내려가게 되면은 돈을 못 돌려주는 그 사고가 더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 최고 6%까지 오를 것이고 우리나라의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10%까지 오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정 최고금리는 20%인데요. 정부가 과거에 35%, 30%, 25%, 지금은 20%가 법정 금리인데 한계 기업이라 부르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한 20%. 우리가 이제 9988이라는 말을 쓰는데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입니다. 전체 중소기업의 20%가 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이 5,200만 명인데 전체 국민의 한 20%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고 이자를 갚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계속 하락한다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최고 10%까지 오르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이자보다도 내가 집값이 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집을 사는데요. 그렇죠. 은행 이자가 7%를 넘어서게 되면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 부동산 투자의 기준점은 7, 8%거든요. 그러니까 7%, 8%까지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지만 그것을 벗어난다 그러면 은행 이자가 더 많이 내게 되는 겁니다. 집의 부동산 가격보다도 은행 이자가 많기 때문에 투자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2030 세대나 영끌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인의 대출을 갚을 여력이 있다 그러면 빨리 대출을 상환하는 게 좋겠고 최고 금리는 10%까지 오른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스러운 것은 한 2년 정도만 버티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물가가 2%로 잡히는 한 2년 정도만 잘 참으면 다시 정상화된다.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2년을 버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두렵기도 하고 또 이거 내 집 마련에 그 적기를 찾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좀 불안한 요인들, 금리가 인상되는 곳에서 뭐 매매나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택하는 비중들이 상당 부분 늘었거든요. 그래서 소위 그 월세가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있고 또 전세금을 조정을 받다 보니까 역월세화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월세를 많이 내는 것도 있고 또 역월세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막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렇죠. 뭐 우리나라는 전체 소득의 한 20%만 이제 우리가 자기 하는 집에 내는데 영국은 최고 50%까지 냅니다. 네. 자기의 급여를 받아서 반 정도는 집세를 낸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월세 비중도 좀 낮고 소득 중에서 부동산에 나가는 지출이 좀 낮은 편인데 영국은 우리보다 더 살인적인 물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전세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 거의 유일할 정도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은행에 내가 전세를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입주했는데 은행의 이자가 7%나 8%를 넘어서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월세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세도 지금 금액이 소폭 올랐고 월세의 비중이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왔는데 그게 은행 이자가 7% 넘어간다 그러면 오히려 더 월세가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세가 월세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점점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부동산 가격 시세가 5%나 10% 많이 크게 내린다 그러면
이런 역전세 상황이라든지 역월세 상황이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말 내년까지는 계속 어려운 상황이 좀 지속될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동향이 매매 시장도 굉장히 어렵고 또 현재 임대 시장 특히나 뭐 전세 시장에 대한 그 보증금 반환 우려 그다음에 리스크들 금리 인상에 따른 리스크 이런 것들이 우려스러운데 그런 기간을 한 2년 정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지금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 공급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약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게 이슈가 돼서 그런지 최근에 강남의 대표적인 그 재건축 단지잖아요. 그 음마 아파트라는 재건축 단지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불안한 시장 안에서 이런 재건축이 뭐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많이들 좀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저는 이제 아주 엄마 아파트 저도 한번 살아봤습니다 옛날에. 아 그래요? 네. 살아봤는데. 한보. 예, 한보 있을 때 네. 한번 살아봤는데 한 10년 전에 살아봤죠. 네. 엄마 아파트가 아주 오래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 아파트가 4,500세대 정도 되고 재건축이 되면 한 5,700세대 정도 됩니다. 네. 6,000 가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파트가 가장 강남의 노른자위였습니다. 한보의 정태수 사장이 땅을 잘 부와받아서 땅을 잘 지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97년, 98년도에 엄마 아파트 살았었는데 당시에 집값이 2억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한 20억 정도 하니까 한 10배 정도 오른 거죠. 저도 엄마 아파트 살아오는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집도 몇 개 둘러봤었을 네. 정도다. 그게 이제 97, 98, 99, 그 정도 상황이 됩니다. 2000년도 정도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엄마 아파트, 우리나라에는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될 게 한 400개 정도, 서울에만 400개 정도 있습니다. 엄마 아파트가 재건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 공급을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다행스럽죠. 저는 미국도 금년에 부동산 가격이 한 20% 이상 급등을 했는데, 미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 민간 자율시장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내버려 두겠다고 정부가 선언을 했을 정도다. 네. 근데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을 아예 막았었죠. 400개 되는 재건축을 다 막았었고 일부만 허용이 됐었다. 네. 저희 학교에 부동산 전문가 두 분이 계십니다. 네. 김수현 정책실장하고 그렇죠. 네. 변창흠 교수가 있는데 네. 두 분은 또 저하고도 친한 네,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가끔 밥도 먹고 하는데 네. 근데 이분들은 서울의 재건축을 풀게 되면 부동산을 자극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본인들은 잘 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우리가 재건축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아주 특수한 재화입니다. 네. 우리 경제학에서 가장 특수한 재화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과 아파트인데 이거는 공급하는데 10년 걸립니다. 엄마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을 통과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입주하는 데는 2032년입니다. 맞아요. 10년 뒤에는 이제 입주하게 될 것이다. 재건축 통과하고 조합이 설립되고 이사를 가는데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땅 파기를 하고 집을 짓는 겁니다. 광주의 하정 아파트 양생이죠. 시멘트가 굳어지고 난 다음에 다음 층을 올려야 되는데 빨리 지으려고 양생도 되지 않았는데 다음 층을 올리다가 무너진 겁니다. 이와 같이 재건축 시장이나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공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경제학에서는 공급 탄력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제 김현미 장관님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 구워서 공급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야, 이 참 경제학을 공부 안 하신 분이구나. 아파트는 아주 특수한 재화라고 우리 경제학 원론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이건 공급하는데 최소한 몇 년씩 걸리는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 아파트 공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수년 뒤에는 굉장히 또 공급 대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단독 세대주가 앞으로 2030년까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10년은 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빌라나 주택이 아니라 안전한 아파트입니다. 안전한 아파트에서 가족을 같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거주를 안전한 아파트에서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윤석열 정부와 또 오세훈 시장 둘 다 이제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공급은 좀 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나 모든 재화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정부가 미국 같이 이런 규제를 좀 완화했으면 좋겠어요. 시장 경제에 맡겨가지고 부동산 업자들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 너희들이 많이 지어서 가격을 낮출 것이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공급을 안 해서 집값이 오를 겁니다. 이와 같이 시장 경제에 맡겨야지 정부가 집을 짓는 거라든지 건축하는 것까지 다 일일이 간섭하는 이런 규제를 완화해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뭐 분양가 상한제부터 네. 그다음에 뭐 초과이익 환수제 굉장히 많은 규제가 많이 겹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규제를 좀 풀어서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부동산 대책이다. 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나 뭐 지금 그런 민간이 뭐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뭐 자유권을 조금 더 보장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뭐랄까요, 뭐 철학, 부동산을 보는 그 개발 관련된 그 철학이 담겨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심의 통과를 해서 뭐 활력은 있겠다. 근데 앞으로 이런 뭐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일정하게 비탄력적인 것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도 좀 활발하게 그냥 이어나갈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어렵다라고 보는 의견도 좀 있는 게 이런 공급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도 좀 중요하지만 결국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하고 또 금융 조달, 그 다음에 공사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금감원에서 금융 상황에 관련된 점검 회의를 했을 때 지금 PF 관련돼 가지고 조금 위험성이 있다, 리스크 관리를 해라라는 이야기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럼 이 PF 대출 관련돼서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된다면 금융에 대한 그 경색이 일어나서 주택 공급 활성화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좀 관리도 좀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적절하게 좀 운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건을 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천억이나 넘는 돈을 강원도가 지불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죠.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파산할 정도로 지급을 못한다고 해서 많은 정권사라든지 관련 금융기관들이 강원도가 지급 보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강원도가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니 아주 큰 위기가 왔는데 지금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은행 이자율이죠. 은행의 이자가 7%, 8%를 넘어서게 되니까 이제 지불 불능 상태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IMF의 경험해보고 2008년도를 경험했지만 기업의 은행 이자가 오르게 되면 건설사가 가장 많이 어렵게 되고 아마 이제 우리가 IMF 때는 70%가 파산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뭐 기업이나 약 70%가 부도가 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었고 아마 이제 이 환율이 시금석이 될 겁니다. 환율이 지금 1,440원, 올 연말에 1,500원. 내년에 대비를 하지 못하면 정부의 환율은 1,600원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 계속 이제 외환보유고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정액을 해야 되고 한미나 한일 통화수법을 맺어서 국제금융에 대한 자금 조달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주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게 지금 늦었죠. 지금 10년 동안 우리나라 계속 무역 흑자였거든요. 매년 100조씩 돈을 벌었었는데 지금은 6개월째 적자입니다. 네. 원래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한 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규모 무역 적자가 있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를 늘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나라 전체 채권, 외화 채권 중에 1%가 단기 채권입니다. 은행들이 지금 해외 은행에서 빌려온 게 다 1년 안에 갚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42%입니다. 굉장히 미국의 환율이 내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4년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 채권이 지금 10년 이내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08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단기 채권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42%나 되고 우리가 1997년 IMF 때도 단기 채권에 상환불능이 되면서 국가가 파산했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이 이 단기 채권을 못 갚으면 지급불능이 올 것이다.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제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외환보유고나 환율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되겠고 은행의 지급불능 상태라든지 외화자금 조달을 못하면 그런 상황에 놓인다. 지금 현재 뭐 강원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이 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0%까지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이 PF 파이낸싱에 대한 부실화가 더 우려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경기 침체라고 부릅니다. 리세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앞으로 한 2년 정도를 예상을 해야 되겠고, 오늘 아침 뉴스에 테슬라가 2만 대가 재고가 쌓였답니다. 네. 테슬라 자동차도 팔리지 않을 정도다. 테슬라는 한 부서를 통째로 없애는 전략을 하고 있죠. 미국은 해고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아니면 절대 해고가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언제든지 경영자의 판단에 의해서 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테슬라가 자동차 재고가 늘어나고 있고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있고 내년에는 아마 금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PF에 대한 상환 불능이 있는데 저는 정말 우리가 유심히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집을 사야 하거나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은 이런 앞으로 금리가 최고 10%까지 오른다는 것을 감안해서 좀 신중하게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내가 집이 없고 집을 사야 된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상반기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집값도 더 하락할 것이고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 내가 집을 하나 사야 되겠다고 싶은 사람은 조심스럽게 시장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자금 조달 관련돼서 이야기를 주신 것 같은데 그 공급자들이 집을 짓거나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아까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뭐 여러 규제들이 겹겹이 있다 보니까 좀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상품들을 개발을 하고 공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남권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는 아닌 하이엔드 오피스텔 같은 것들을 공급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고분양가 논란, 또 주택값이 올라갔을 때는 소위 말하는 그 이른바 배짱 분양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하다가 지금 이렇게 확 꺾이다 보니까 지금 분양가가 높게 그 책정됐다는 이유로 청약 성적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청약 성적이 저조하다라고 보면은 어떤 뭐 분양이라든지 중도금을 가지고 사업비에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어렵고 이런 그 하이엔드 상품에 대한 미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불투명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는 은행 이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가 미국이 8.5% 나왔는데 미국은 2%가 될 때까지 은행의 이자를 계속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것이 금년 말에 4.4%, 내년에 5.4%, 아마 2024년에 6.0까지 찍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은행의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른다는 걸 감안해야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강남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은 바로 아파트인데요. 네. 저는 뭐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파트 청약 통장에 가입하는 거다. 우리가 아파트 청약 종합 통장은 과거에 청약 저축, 청약 부금, 청약 예금을 통합해서 만든 게 청약 저축 종합 통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남이나 수서에 당첨되는 건이 일반 청약은 한 200회 정도, 20년을 넣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특별 분양, 다자녀라든지 뭐 노부모 부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100회 정도 넣어야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아파트에 분양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청약 통장을 꾸준히 넣고 분양받는 거고, LH공사나 SH 같은 공공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세의 한 60%, 네. 70% 정도 되고 보통 입주가 한 1년 뒤에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하이엔드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주택의 형태는 아닙니다. 맞아요. 아파트는 굉장히 선호하는 형태고 또 지분 가치가 굉장히 있는 거지만 보통 오피스텔은 지분 땅 가치가 한 2평 내외입니다. 네. 굉장히 작고 곧 청수만 굉장히 높은 형태죠.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이 제일 문제다.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그렇죠. 사겠지만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공급이 작고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면 당연히 100% 완판이 됐겠지만 분양 가격이 현재의 시세보다 좀 더 높거나 또는 더 오를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아마 건설사들은 앞으로 파격적인 분양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지금보다는. 그래서 네. 앞으로 주변 시세보다 더 낮거나 주변 시세 이하 정도가 되어서 무조건 투자를 하게 만들 정도로 가격을 좀 다운시키거나 잘 조절해야 되겠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 자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아까 자산 비중이 한 80% 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택 가격의 동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정책적인 계획 같은 경우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해외랑 상당 부분 연동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하나 봐서 인용을 해가지고 좀 질문을 하나 드려볼 텐데 뉴질랜드라는 그 뭐 아주 뭐 참 좋은 나라죠. 그곳에 예,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여기도 자산 비율이 굉장히 큰가 봐요. 그래서 순자산이 하락하면서 2분기 만에 거의 뭐 900억 뉴질랜드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보니까 72조 5천만 원 정도가 증발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도 상당 부분 부동산 자산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경착륙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을 하는 이 부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렇죠. 아마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 그 상황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자기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사는 것에 대해서 양도 차익을 물리지 않는다든지, 보통 한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사더라도 네.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이었다. 저는 이제 뉴질랜드는 우리나라가 좀 특수한 좀 상황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5,200만 명이 좁은 영토에 살고 있고, 뉴질랜드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네. 인구도 한 몇백만밖에 안 되고 영토도 굉장히 넓은 나라죠. 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다. 지금 현재 환율이 우리나라만 1,440원,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고 모든 나라가 환율이 다 올랐습니다. 지금 터키의 기준금리는 연 14%까지 올랐고요. 러시아는 뭐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연 20%까지 올랐다.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죠.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한 30%, 신흥국의 한 30% 되는 나라가 부도에 직면하거나 부도가 났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외환 위기를 9번째 났습니다. 이와 같이 외환 위기는 항상 반복되어 일어나고, 스리랑카, 파키스탄 다 국가 부도 났습니다. 이미 신흥국의 국가가 이미 부도가 났고, 지난주에 블룸버그가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또 보도를 한번 했습니다. 이와 같이 뉴질랜드뿐만이 아니라 신흥 국가들의 약 한 30%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모여 있다. 미국이 전 세계에 풀린 달러를 6조를 환수하게 되면서, 그러면 뉴질랜드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에 투자되어 있던 달러들이 다 미국으로 회귀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은행 이자가 3%, 4% 주는데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기준금리가 미국은 지금 3.5%입니다. 네. 한국은 3.0입니다. 미국이 3.5% 주는데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는 한국에 더 낮은 이자로 투자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돈들이 다 미국으로 회귀하게 되고 있는 거고,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3.5% 이자를 주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신흥국가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회귀하고 있는 거다. 저는 우리나라가 2008년도나 IMF 때보다는 경제 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쉽게 뭐 국가가 파산해서는 안 되겠죠. 저도 뭐 파산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 그렇겠죠. 파산을 막기 위해서 네. 우리가 한미통화사업부나 한일통화사업부를 맺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단기 채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전체 채권의 42%입니다. IMF 시절과 비슷하게 단기 채권 비율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또한 우리가 중기 채권은 5년만짜리고 5년 이상을 장기 채권이라고 부르는데, 중기나 장기 채권의 상환이 언제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유동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기 채권의 2배를 항상 대비해놔야 되는데, 이래서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가 부족한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외환보유고 4,400억 달러 중에 당장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게 4%밖에 안 됩니다. 170억 달러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투자되어 있는 외국인 자금이 한 600억 달러.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의 30%가 외국인인데, 이 가운데 3분의 1만 팔아도 200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만약에 주식을 팔고 나간다 그러면 당장 동원할 현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뉴질랜드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게 되니까 이렇게 자산 가치가 많이 하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환율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환율이 오른다 그러면 은행 이자가 오르게 되고 본인들의 자산 가치에 직격탄을 맞는 것이 바로 자산 환율입니다. 환율과 자산 가치는 마이너스 0.3 정도의 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국제금융시장도 잘 봐야 되겠고, 저는 이렇게 경착륙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가 착륙을 할 때 급하게 착륙을 하게 되면 추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정부가 경기가 하락할 때는 연착륙을 유도하는 거죠. 이 연자가 부드러울 연자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부드럽게 착륙을 해야지
급격한 충격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가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라, 이번 기회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뭐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련 규제를 좀 해제하고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이 또 제일 좋은 대안 중에 하나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부동산 관련돼서 자산이 뭐 한 편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7, 80% 정도 되어 있고, 또 그런데 아까 뭐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연착륙을 좀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조언도 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뭐 영상을 볼 수도 있고 뭐 못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외적으로도 금융적인 부분이나 뭐 세금이나 뭐 거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조금 더 보태서 필요한 것들이 뭐뭐 있다라고 보세요. 뭐 금융적인 부분이나 또는 뭐 규제 제역 풀자 뭐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경착륙에서 연착륙을 유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장 경제에 좀 맡겨라. 과거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올랐던 것이 부동산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많이 올랐었고, 지금 윤석열 정부나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시장 경제에 맡겨서 재건축이 필요한 것은 적소에다가 재건축을 허락하겠다고 하는 방침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재건축을 허락을 하더라도 이사를 가고 이주를 하는 시기는 앞으로 한 5년 뒤가 될 겁니다. 최소한 3년 이상이 걸리고 10년 뒤에나 돼야지 이 재건축이 되는 집에 다시 거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 얼마 전에 압구정동 한번 가봤습니다. 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갔더니 32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최고 한 45억까지 갈 거다. 네. 평당 뭐 2억 5천만 원, 60억이네 그러니까 그렇죠. 한 60억까지 할 거다 이러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내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입주를 해서 살아생전에 이 집에 거주는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재건축하는데 10년 이상 더 걸리는데 뭐 아직 재건축 성인도 안 났지만, 그래서 야 아주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이런 재건축 시장이라든지 이 시장 경제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이익 난 거에 30%를 내라는 거고, 우리가 종부세도 마찬가지죠. 내가 팔아서 세금 내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팔지도 않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미리 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부세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최고 종부세가 700% 가까이 올랐거든요.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에도 종부세가 한 2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세상에 우리 외국인 기숙사, 해외 유학생들이 오면 기숙사를 줍니다. 또 외국인 교수가 오게 되면 아파트라든지 숙소를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대학 교수가 가지고 있는 기숙사는 이거 학생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팔지도 못합니다. 교육부 허락을 안 해주면 팔 수가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렸다. 최고 5배 이상 종부세가 부과되었고, 처음으로 부과된 거죠, 작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 이와 같이 종부세라든지 정부가 하는 이 규제를 좀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 법인세가 27%고요.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17%입니다. 10%나 더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이 떠난 것이 들어온 것보다 5배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을 졸업한 청년 취업률이 45%입니다. 100명이 대학을 졸업하면 반도 취업을 못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다 공장을 미국에 짓고 베트남에 짓지 한국에 더 이상 공장을 짓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법인세도 싱가포르 수준으로 좀 낮춰야 되겠고,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그래야만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자산 가치가 상승하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금융과 관련해서는 이런 환율이 오르는 거에 대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주식 투자하는 방법은 시가총액 1등을 사는 겁니다.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0%고 한국은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몰빵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일부 투자라도 한 20, 30%는 미국의 시가총액 1등 애플입니다. 지난 40년 기준으로 3,000배 올랐습니다. 애플 한 주가 220주로 액면 분할이 되었고 3,600배 정도 올랐다. 삼성전자가 한 500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주식도 매년 기업이 20개씩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비중이 60대 1.5이기 때문에 미국의 시가총액 1등 애플을 사는 것이 환율 상승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25%나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일부 조정을 받았더라도 아직 흑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일부를 이렇게 미국의 시가총액 1등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재밌네요. 참 부동산 얘기하면서 이제 주식까지도 넘어가다 보니까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뭐 부동산 자산 쪽으로 너무 편식 형태가 난다라고 뭐 그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뭐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또 부자학이라는 책 쓰셨다고 그랬죠? 투자로 이제 좀 관련해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상황에서 뭐 추천을 부동산 관련돼서 뭐 추천할 만한 지역이라든지 뭐 상품 아까 한 2년 정도는 좀 어렵겠지만 그 이후에 반등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주셨잖아요. 어떤 곳과 뭐 어떤 상품들이 괜찮을까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금 여유가 된다 그러면 아마 뭐 당연히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주거 환경이 좋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은 블루칩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블루칩이라고 하는 것은 초우량주를 말합니다. 뭐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도 주가 50% 내렸어요. 네. 뭐 블루칩이라고 부르고 부자들은 모여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자가 되려 그러면 강북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강남의 전세는 월세로 살아야 됩니다. 부자들과 같이 모여 살아야만 부자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부자들이 뭘 먹고 뭘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자금의 여유가 된다 그러면 교육 환경이 우수하고 교통 환경이 좋은 강남으로 투자를 해라. 교육 환경, 그다음에 뭐 교통 환경, 문화 모든 것이 다 잘 갖춰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자금의 여유가 되고 좀 부자가 좀 된다 그러면 전부 다 부자들이 모여 있는 강남이나 서초로 모여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는 아마 지방 지역, 아마 부동산이 2024년까지 하락을 한다 그러면 외곽 지역보다 더 많이 급하게 내립니다. 지방부터 그다음에 서서히 이제 서울에서 먼 지역부터 이제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은 내리지 않는다. 아마 내리더라도 소폭만 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 통장을 꼭 넣으시고 이게 우리나라 청약 통장은 고등학교 2학년부터 인정이 됩니다. 18세부터 인정이 되기 때문에 18세부터 매월 10만 원씩 자녀들에게 넣어주시고 가급적이면 전가족이 넣는 게 낫죠. 또한 내가 집이 하나 있더라도 38평 이상은 일가구가 있어도 1순위로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초, 강남 좋은 지역에 한 개 더 청약을 할 수가 있고 또 당첨이 되면 매도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꼭 청약 통장을 넣어주시고 일단 부동산 시장을 잘 봐야 되겠고 저는 우량한 지역은 당연히 강남 4구가 가장 우량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상품은 역시나 뭐 아파트 상품이 제일 예, 맞습니다. 저는 아파트가 자산 가치 중에서 가장 좋다. 지분 가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뭐 오피스텔이 미분양이 나고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은 바로 땅에 대한 지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거주하기는 좀 좋지만 또 아파트만큼의 거주 환경은 따라오지 못하죠.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아파트고 60% 이상이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죠. 그래서 남들이 많이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다. 그래서 가장 대단지고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500세대 이상을 꼭 보셔야 되겠고 버스 종점을 하십시오. 지하철 종점과 버스 종점이 가장 좋다. 아, 그런가요? 네. 항상 살 때는 종점 지역에 사는 것이 서울은 계속 크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3호선 종점, 5호선 종점 어딘지 파악해 보시고 종점을 사는 것도 좋은 투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 뭐 재밌는 그 힌트고 그러네요. 그 앞에서 이제 뭐 마무리를 슬슬 하려고 하는데 좀 전에 강남 쪽 지역이나 뭐 아파트 상품, 그다음 투자의 적기는 2년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지금 좋고 청사진 제시도 하고 뭐 좋은 전략도 세워주셨는데 그래도 참 어렵잖아요. 요즘에 어려운 환경이고 2년을 어떻게 버텨나가야 되는지 또 생애 주기에 맞춰서 그 기간 안에 매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투자하실 때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좀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하시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 통장을 꾸준히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과 다르게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면 보통 분양하는 가격은 한 절반 가격에 또 살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LH나 SH 같은 공공 분양도 특히 그렇고 일반 민영 분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특별 분양이라든지 또 추첨에 의한 분양이라든지 이와 같이 우량한 지역에 여러분들 청약 통장을 꾸준히 넣어라. 당첨이 안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실망을 하지 마시고 일반 청약자가 당첨되는 데는 200회가 넘어야 됩니다. 한 20년 정도 통장을 넣어야 된다는 거고 특별 분양은 100회, 100번 정도를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10년 이상 꾸준히 넣어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60회 이상이 되면 금액 우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0만 원씩 매달 넣으시고 자녀들에게 넣어줘라. 고등학생 18세부터 인정이 된다. 가급적이면 서울의 강북 이상을 사지 마십시오. 강남을 사십시오. 한강 이남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강북보다는 한강 이남이 개발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강 이북보다는 한강 이남을 사라. 뭐 판교, 용인, 강남 쪽 지역이죠. 그래서 한강 이남이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고 더 투자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앞으로 부자들은 모여 사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강남 4구를 보시고 내가 자금 여유가 좀 안 된다 그러면 버스 종점을 가십시오. 버스 종점, 지하철 종점이 가장 좋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그 부동산 시황부터 뭐 투자까지 뭐 다양한 얘기 나눠본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송승연의 집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말씀 주신 김대중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 오늘 부동산 시장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현명한 부동산 투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뭐 새로운 부동산 소식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